세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1분 되고 있습니다. NCK님 재미없다고요. 예, 사실 뭐 재밌으려고 우리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참 저도 웬만하면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이 정치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애태우고 속 태우고 또 이렇게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이런 상황 이제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우리 참 그동안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조국 전 장관님 그 가족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되는 걸 보면서 이런 일을 제발 좀 앞으로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좀 이제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하네요. 예. 김종숙님, 판사 이름이 신머식이지요? 라고 하셨고요. 예, 그 얘기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자, 그리고요, 또, 어떤 분이신가요? 예, 일베 판사들이 싫다고 하셨던 분이 또 계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요, 이화영의 변호사 접견, 검찰은 어떻게 막았나? 입니다. 자, 어제 제가 대충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전해드렸어요. 근데 어제 제가 전해드린 내용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연 이화영 부지사는 이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전해드렸던 첫 번째 주제,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의 법정 증언은 거짓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다행이지만 그래도 또 혹시 이화영 지사 입장이 또 바뀌면 어떡하지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걱정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접견과 관련돼서 이 과정에서 이화영 지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들으시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이화영의 변호사 접견, 검찰은 어떻게 막았나? 그 비열한 전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 공판이 어제 열렸었죠. 여러분들 참 속상한 상태에서 보셨을 겁니다. 변호인들은 출석을 안 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해광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임위를 냈죠. 판사가 묻습니다. 변호인이 하나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재판에 이어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변호사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국선 변호인 선임해야 되느냐? 라고 하니까 이화영 부지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다. 지금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 그리고 어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변호사 접견을 못했다. 라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검찰은 끝까지 억지를 쓰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주장을 결국 받아들였죠.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갑자기 불려와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경우에도요,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을 하는 바람에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요, 재판부가 이 변호인이 사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기일을 줬습니다.
자, 오늘 재판을 다시 열면은, 그대로 열면은 변호인이 재판 준비를 전혀 할 수 없으니, 자, 기일을 좀 드릴게요. 다음 기일에 재판합시다. 요렇게 했지. 자, 오늘부터 당장 네가 재판해. 지금 당장 와서 이 자리에 앉아. 법정에 앉아. 바로 지금 변론해. 요런 식으로 국선 변호인 선임하는 예가 없어요. 이거는 변호인 조력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형해화하는 학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니 변호사가 준비를 해야지 변론을 하지 아무런 준비 없이 변론이 됩니까? 그죠? 그럼 변호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그건 사선이든 국선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선 변호인, 야, 와, 이리 와. 지금 여기 앉아. 지금부터 재판 시작. 요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뜬금없이 붙잡혀 와가지고, 자, 지금부터 너 국선 변호인이니까 재판해. 변론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는요, 없어요.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이거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재판이 잘못된 겁니다. 재판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재판 무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변호사 불러와가지고, 내가 너 여기 앉아. 바로 재판 시작한다. 준비 없이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불러와서 뭐 변호사 벌 세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뭔 변론을 합니까? 멀뚱멀뚱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오자마자, 그리고 처음 한 게 또 뭡니까? 증인신문이었어요. 그 증인신문, 김성태가 나왔잖아. 그래, 김성태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마구 떠버리는 그런 상황을 맞았습니다. 검사들이 이 재판의 취지와 상관없는 질문을 하더라도 방어할 수 없고, 아니, 변호사 입장에서도 뭘 알아야지, 그거는 재판의 주제와 어긋나지 않습니까? 라고 제지를 들어가지. 그거 못하잖아. 뭔 주제인지 모르니까. 자, 이거는 명백하게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이에요.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접견을 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변호사 접견을 막았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접견했다면 당연히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됐을 것이고, 그랬으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사실상 이 접견을 방해해 놓고, 그래서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는데,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다고 국선 변호인을 욕을 한다? 지들이 막아놓고 국선 변호인을 붙이겠다? 그거는 사실상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거고요. 변호사 없이 재판이 열린 겁니다. 요거는 판사가 막았어요, 정상이에요. 오히려 판사가 갑작스럽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을 하고 재판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강행했다? 오전까지는 변호인이 없었는데 오후에 갑자기 국선 변호인 끌고 와가지고 너 거기 앉아. 지금부터 재판 시작? 이런 거는 이거 공산당에서나 있을 일이에요. 이거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있을 일이지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일은 아니에요. 전두환 노태우 때 그럴 때 있었던 일이기는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그 군사 독재 시절에 법원이 재판을 너무 함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왜곡된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 증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재판부가 마구 재판을 함부로 진행하는 거예요. 불공정하게.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해버립니다. 사임을 해버리면 억지로 국선 변호인을 끌어다 놓고 국선 변호인한테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요, 국선 변호인, 오전 재판에서는 사선 변호인이었는데 오후 재판에 갑자기 국선 변호인으로 변호인 바뀐 다음에 재판 강행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국선 변호인한테도 재판 준비할 시간을 줬지. 그거 없이 그냥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자, 말 그대로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겁니다.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 출신이네요. 경북대 부설고등학교 졸업. 뭐 사법연수원 32기고요. 뭐 이렇게 했네요. 참 황당하죠? 예. 자, 이 판사 이름, 판사 얼굴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 둡시다.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정산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하게 됐을까?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에 검사들의 농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지난 월요일에 변호사와 접견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한테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 걸려옵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 검찰에서 소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지금 구치소 간다고 해서 접견을 못하니까 접견을 하고 싶다면 검찰청으로 와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그래요? 제가 4시까지 구치소 가기로 했는데 그럼 제가 5시까지 검찰청으로 갈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한참 뒤에 검사가 다시 전화를 합니다. 아유, 이화영 부지사 검찰청 안 온대요. 검찰청 오더라도 접견 못 하겠네. 오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접견 시간에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접견이 검사들 때문에 무산된 거죠. 자, 도대체 이놈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실수일까요? 고의일까요? 자, 그 전말을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대요. 검사가 이화영 지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구치소로 연락을 했겠죠. 변호사가 검찰청으로 오기로 했으니까 접견은 검찰청에서 해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 지사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 싫어, 안 갈래. 자, 검사가 변호사 접견 뭐 검찰청에 와서 해도 돼. 검사하고 그 변호사하고 얘기해놨어. 그러니까 검찰청에 와서 해 라고 했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 싫어. 내가 검찰청을 왜 가? 내일 재판하는 날이잖아. 근데 재판 전날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재판하기 전날 검찰이 소환을 한다고 그래? 그런 건 있을 수 없어. 안 갈래. 이거 정확한 거예요. 내일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 전날 검찰청으로 부른다? 이거 횡포죠. 검사가 횡포를 부린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이 시작되면 강제 수사는 스톱돼야 돼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검찰은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강제 수사를 마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뭐 다른 수사는 몰라도 적어도 이 피고인을 자꾸 불러 제껴서는 안 돼요. 피고인 주변 사람을 불러서 괴롭히는 것도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 수사는 중단돼야 돼요. 수사가 끝나고 그리고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함부로 구속영장 제껴 날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소를 했으면 그때부터 수사 스톱이야. 자, 이화영 지사 거부합니다. 어떻게 재판 전날 검찰이 소환을 하고 그러냐? 나 그런 데는 못 가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화영 지사 잘한 거죠? 그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검찰이 이 내용을 곧바로
변호사한테 전달했다면 아마 접견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겠죠. 하지만 이게 제때 전달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결국 변호인 접견이 무산된 거죠.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화영이 이화영이 검찰 소환을 거부했다는 얘기가 제때만 전달됐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자,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 고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자,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실수인 듯,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고의를 많이 써먹습니다. 이게 검찰의 주로 행동 양식이에요. 많아요.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고인 혹은 그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검찰은 실수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의도한 건 아니었어 라고 하지만 그런 식의 행동이 항상 벌어져요. 주요한 사건에서 그렇게 석연치 않은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요. 안 나오는 중요한 재판에서 안 나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매번 이거 실수려니 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실수가 아닌 거죠. 항상 검찰은 문제가 되면 농담이지 뭐, 실수였지 뭐,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게 실수나 장난을 가장한 고의인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게 한두 번 되면은 실수겠지. 근데 어떻게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중요 사건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예컨대 정경심 교수 그 수사를 할 때 그 조교를 붙잡아다 놓고 그 검사가 닥달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 조교가 정경심 교수 PC를 이거 그 검찰이 내놓으라고, 이거 임의로 가져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너 그래 이거 진술서 써, 이거 가져가도 좋다고 써, 이렇게 강요를 하니까 이 조교가 이거 제가 마음대로 그런 거 어떻게 써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한데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얘기하죠. 얘 징계 먹여야겠네. 검사는 웃으면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농담이에요? 그게 농담이야? 자, 검사들은 이렇게 농담하는 척, 실수인 척, 하지만 실수가 아닌 경우 많아요. 이번에도 저는 동일한 기법이 작용됐다고 봅니다. 검찰은 실수인 척, 고의가 아닌 척, 미룬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고의로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배째라? 아니야. 그럴 리가 있니? 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딛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여러분 다 제 말씀, 제 얘기를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접견은 이렇게 해서 무산이 된 겁니다. 글쎄요, 고의가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될 일인 거는 분명하죠. 어쨌거나 검찰의 이런 행동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는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하고 자신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이 나오는 거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김성태의 진술은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 걸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반대 신문에 의해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몇 마디 물어보면은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반대 신문입니다. 그 반대 신문을 하지 않은 상태의 진술이라면 그 진술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어요. 절대 증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김성태의 진술을 강행했어요. 증언을.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거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기정사실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뭐 반대 신문이고 나발이가 필요 없고 언론에 계속 보도가 돼 가지고 기정사실만 돼 있으면 이게 곧바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여론 재판을 먼저 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검찰의 속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호인도 없는 상태에서 굳이 재판을 강행했던 거고요. 검찰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밀고 가고 싶겠죠. 그 스케줄이 자꾸 늦어지니까 검찰로서는 되게 몸이 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했는데 이 무리한 검찰 행동이 사실상 검찰 스스로 자신의 발등을 내려 찍은 셈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죠. 근데 가기 전에 댓글 좀 읽어드릴까요? 김연수님, 검사는 나쁜 쪽으로 머리 쓰는 거 잘해요. 공부할 때 그런 것만 배우나 봐. 아, 그렇습니다. 김종숙님, 판사가 받아주니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김용성님, 민주당 이제 국회에서 시위 그만하고 장외로 나가야 합니다. 국회 계단에서 시위 먹히지 않아요. 아유,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자, 로사리아님, 김성태 주가는 고무줄, 김성태는 장사꾼이라고 하셨고요. 샛별하나님, 검새들 짱구 굴리는 소리, 하지만 결국 다 들켜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자운영님 들어오셨고요. 안인숙님 오셨습니다. 김푸른님 오셨고요. 김선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킴스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진은숙님 오셨고요. 예, 가을 영양제님도 오셨네요. 느티나무님, 타임김님, EQR님, 자자운님, 선돌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